책을 읽으신 분들 어떻게 무서우셨나요? 혹시 무서우셨다면 어떤 면에서 무서우셨을까요? 2007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보면 처음에 안 보였던 장면이 나중엔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책의 매력이 훨씬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벤이란 아이는 이 소설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입니다. 혹시 비 좋아하세요? 빗소리 들으면서 책 읽는 맛이 있긴 한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27권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를 읽고 왔습니다. 분량이 짧았어요. 본문만 따지면 200페이지도 채 안 되는 소설입니다. 주제와는 별개로 문장 밀도도 그렇게 빡빡한 편이 아니어서 집중하면 몇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제가 이 뒤를 보고 호러 기법으로 그린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읽으신 분들 어떻게 무서우셨나요? 혹시 무서우셨다면 어떤 면에서 무서우셨을까요?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느끼신 바가 있으셨을지. 참고로 저는 완독 챌린지를 하면서는 책 뒤에 이 글도 읽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글은 보통 전혀 모르는 책을 대할 때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완독 챌린지에서는 어차피 건너뛸 책이 없으니까요. 이 글을 읽는 게 어떤 독서의 방향, 마음가짐, 선입견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인정된 고전들이라는 안정감 하에 저는 선입견 없이 한 작품을 순수하게 만나고 싶거든요. 오랜만에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1919년 영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곳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었습니다. 그녀가 6살 때 가족이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로디지아, 지금의 짐바브웨로 이주하였습니다. 레싱은 그곳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그곳 여자아이들은 보통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레싱은 로디지아에서의 어린 시절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15살에 집을 떠난 그녀는 타이피스트, 전화 교환원 등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레싱은 결혼도 2번, 이혼도 2번 했습니다. 모두 30살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첫 결혼은 1939년 그녀가 20살 때였는데요. 남편 프랭크 위즈덤은 로디지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특별히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빌려다 보았습니다. 분노와 애정, 도리스 레싱을 비롯한 여성 작가 16인의 엄마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싱의 첫 번째 자서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첫 결혼 때 그녀는 남편 동료 아내들과 티타임을 갖는 일, 남편이 퇴근한 후에 함께 스포츠클럽에 가는 일 등에 매우 피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런 삶에 오래 머물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해요. 아들 존과 딸 진을 얻었지만 결국 결혼 4년 만에 이혼하고 2 아이와도 이별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이 첫 번째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이 책에서 뽑은 몇 개의 발췌문도 그렇고 저는 발췌문들은 블로그에 적어놓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적어놓은 블로그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산당 활동도 했던 레싱은 이혼한 지 2년 만에 동료 마르크시스트 고트프리트 안톤 레싱과 2번째로 결혼합니다. 3번째 아이 피터를 얻었는데 역시 4년 만에 또 이혼을 했어요. 이 결혼 생활을 끝으로 레싱은 로디지아에서의 생활을 정리했고요. 당시 쓰고 있던 원고를 가지고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원고가 바로 그녀의 첫 장편 플립은 노래한다였던 거죠. 그녀의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이후 레싱은 지필에 전념해서 많은 소설과 에세이, 자서전, 시집, 희곡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폭력의 아이들 5부작, 단편집 5, 황금 노트북, 생존자의 회고록, 다섯째 아이, 런던 스케치, 가장 달콤한 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단편집 5으로 썸머신몸상을 받았고 그 외에도 메디치상, 유럽문학상, 아스투리아스 왕세자상 등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레싱은 페미니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인종차별, 생명과학, 신비주의 등 20세기 갖가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사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중 2013년 런던 자택에서 94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27권 다섯째 아이 외에 82권 런던 스케치, 162권 마사 퀘스트, 167권 플리픈 노래한다로 레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중 마사 퀘스트는 폭력의 아이들 5부작 중 1권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후에 몇몇 이슈들을 짚어가면서 흘러 감상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줄거리는 그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거예요. 먼저 소설은 한 직장의 연말 파티장에서 시작합니다. 약간 아웃사이더 같고 스스로도 부적합한 인간으로 느끼고 있던 두 사람, 해리엇과 데이비드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고 자석처럼 끌리게 됩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던 자리냐? 아니에요. 200명 정도의 사람이 북적대고 있는 곳이었어요. 완강하고 개성 강한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괴짜, 변종 같은 두 사람이 서로가 같은 종족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연말을 같이 보내고 바로 다음 해 봄, 24살, 30살이었던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1966년이었는데요. 그 후 1974년까지 8년 동안 이들은 무려 3남 2녀 5아이를 낳았습니다. 다섯째 아이 벤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아마 꿈꿨던 대로 8명의 아이를 낳았을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5번째 아이 벤에게 쏠리죠. 이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감당이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생김새도 예쁘지 않지만 힘이 장사고 괴팍합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아이예요.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꿈꿨고 또 이루었다고 자부했던 행복한 가정에는 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조부모들의 강력한 권고로 요양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 상황을 목도한 해리엇이 벤을 구출해 올 수밖에 없었어요. 벤은 다시 집으로 왔고 그 가정은 이전보다 더욱 불행해졌습니다. 이 소설은 그렇게 암울하게 끝납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런 결말을 불편해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문학에서 어떤 명확한 답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해결의 미미한 실마리라도 감지할 수 있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이 소설은 답이 없는 문제를 그냥 확인한 것만 같은 느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결말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보면 처음에 안 보였던 장면이 나중엔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고전들도 간략하게나마 그런 복기의 과정을 거치면 훨씬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췌문을 정리하면서 다시 훑어보는데 처음에 그냥 지나쳤던 의미들이 보이더라고요. 답답함을 해소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의 매력이 훨씬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 배경은 부부가 산 3층 저택입니다. 네, 저택이에요. 다락까지 하면 4층인데 넓고 방이 많습니다. 부부는 이 집에서 많은 아이들을 낳고 손님도 많이 초대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데이비드는 긴 출퇴근 시간을 견뎌야 했고 아내 해리엇은 손님 접대를 위해 양육으로 인한 피곤, 그보다 훨씬 더한 피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들만의 힘으로 그런 행복을 이룰 수도 없었어요. 보증금은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내주었고 해리엇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집안일과 손님 접대를 거들어야 했습니다. 접대를 위한 막대한 비용, 아이들 교육비까지 이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피곤하고 버거웠지만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꿈꿨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벤이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진 말이죠. 벤이란 아이는 이 소설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이는 그냥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특별한 아이였어요. 너무 힘이 세고 난폭해서 해리엇은 수시로 진정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엄마 해리엇이 이 아이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원수, 야만적인 것, 괴물, 도깨비, 거인, 난쟁이, 짐승, 외계인. 한 번도 예뻤던 적이 없다. 공포스럽다. 혐오스럽다. 그러나 불쌍하다. 이 아이는 본인도 불행하지만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의 의미는 그 우연성에 있습니다. 누구도 계획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행복한 가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부부에게 이 아이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영향력이 너무 컸다는 데 있었죠. 벤이란 존재의 의미를 넓게 보면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우연적 요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은 어떤 면에서 공포스러울까? 저는 일단 이 소설이 공포스러울 거라고 예상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너무 달달한 거예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내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 이들은 꽤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다섯째 아이는 대체 어떤 아이일까? 이런 초조함으로 저는 책을 읽어갔습니다. 이런 걸 서스펜스라고 하죠. 아이의 존재가 밝혀졌는데 기괴하긴 해도 크게 공포스럽진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초조함은 가족들, 특히 해리엇의 본색이 어떻게 드러날까 하는 대로 옮겨갔습니다. 워낙 작가에 대한 정보도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해리엇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성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인간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녀였어요. 저의 초조함은 이제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서의 답답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게 가장 공포스러웠어요. 예기치 않은 그러나 불가피한 요소로 인해 삶이 파괴되는 일.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때 나는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작가가 의도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단락 사이를 띄어서 전환시키는 부분도 없고요. 구성 자체가 숨막히는 연속입니다. 그러다가는 암울한 마무리, 출구 없는 답답함과 개연 가능성이 주는 공포감이 이 소설의 공포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벤, 너무 불쌍하죠.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특히 요양소 장면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정제로 거의 기절한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하죠. 구속복으로 묶여서 오물 위에 그대로 방치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를 거기로 보낸 어른들이 잔인한 것인가? 또 요양소 사람들은 비인간적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로 인한 주변인의 피해도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벤을 돌보다 보면 다른 내 자녀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역시 가혹한 일이죠. 요양소에서 만난 두 안내원은 해리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곧 그만둘 겁니다. 그 말도 얼마나 공감이 갑니까? 사실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게요. 실제 제 가까운 주변에 그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상. 가족의 문제가 소재로 다뤄지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넓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계획할 수 없으나 누구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목표지향적인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우연적인 것들을 상기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이 소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아이를 가진 가족에게도 충분히 서늘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볼 때 해리엇이 의사들에게 또 학교 선생님에게 기대했던 부분이 의미 있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벤은 유별나고 다른 아이인 것이 분명합니다. 소설 속 인물들도 모두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벤이 정상적인 아이의 범주에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떤 병이나 이상이 없으니까요. 또 아이들의 문제성이라는 것을 넓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리엇에게는 그러한 진단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어떠한 조치, 즉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해리엇의 고통도 공감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벤은 정상인데 이상한 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죠. 해리엇이 원한 것은 그 아이가 그 상태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이해가 발생하고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해리엇은 자신이 죄인처럼 비난받는 것도 벤이 그 자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당하는 것도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예가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금쪽이가 나오는 모 프로그램을 자주 보거든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거기 보면 전문가가 아이의 문제 행동 원인을 특정 병명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선택적 함구증, 지적 장애 등이죠. 그런 진단을 들으면 부모는 당연히 괴로워하지만 곧 인정하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을 찾으려 들지 않아요. 병원에서 가장 답답한 경우가 환자는 아파 죽겠다는데 병명이 안 나올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작가가 시점을 매우 예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작가가 어느 한 사람뿐 아니라 누구의 속마음도 얘기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벤에 대해서만큼은 작가가 끝까지 관찰자적인 시점을 유지합니다. 소설 속에서 해리엇을 비롯한 모든 인물들이 벤을 낯설어 하거든요. 오죽하면 외계인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작가 역시 외부에서만 벤을 그리기 때문에 독자에게도 벤은 끝까지 속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남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미지의 존재. 하지만 벤의 존재는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자신을 거칠게 다루어도 벤이 존 패거리를 좋아했던 이유, 그들에게는 자신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거든요. 작가는 우리 삶에 이미 있는 혹은 앞으로 만날지 모르는 벤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의 어머니 해리엇이죠. 저는 그녀가 결코 모성애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감과 연민의 정을 보여주었어요. 이 소설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이 심했을 인물. 네, 그녀를 만나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주고 싶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는 인정입니다. 사람인이나 어질인을 쓰는 게 아니라 알인자를 쓰는 인정이죠.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 시원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삶이 만약 명확하고 간단한 것이었다면 문학이란 아예 존재할 필요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자, 문학은 저를 예상치 않았던 방향으로 이끌 때가 많아요. 다섯째 아이라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인정이란 단어를 마음에 품게 되다니요. 다음 책은 루이제 린저의 책 삶의 한가운데입니다. 바로 또 여성 작가의 책이네요. 생의 한가운데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제목이 익숙하긴 합니다. 일단 분량으로는 2배가 넘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니나라는 여성을 절대 잊을 수 없죠. 오래전에 읽었을 때는 그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을 때는 그녀가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이 안에 어떤 삶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